똑똑한 여자들의 현명한 돈 이야기 우먼 머니 톡. 네, 안녕하세요. 6년차 워킹맘 올리브 오은미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 글로벌 자본가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네, 글로벌 자본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딱 하고 본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마무리가 돼서 많이 아쉬우셨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님 모시고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들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러 가시죠. 다시 한번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잘 계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지난번에 질문이 한 3개 있는데 정말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2회에 나눠서 다시 찾아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 산을 2개 넘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를 위한 미래 자금. 그래서 이제는 정말 투자가 필요한 때다. 오케이, 투자하자. 좁은 한국 시장 말고 해외 시장을 보자. 해외 자본을 소유하자. 자본가가 되자. 이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 알겠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대체 어떤 주식들을 투자해야 하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여쭐게. 어떤 주식들을 네. 사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네.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데, 그 전에 이제 자본을 가지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제 양반이 한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 피케티라고, 토마 피케티라고 아시죠? 21세기 자본이라는 이제 프랑스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분석한 게 이제 그것입니다. 왜 양극화가 일어날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인데,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왜 돈을 많이 벌었을까? 이쪽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부의 비밀도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의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자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 임금을 가지고 거기에 임금 상승률보다 자본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을 가지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그 자본이라는 것이 주식 자본, 지분 자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나 안 그러면은 주택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586이라고 하는 세대들은 자본을 가졌죠. 그 자본이라는 게 이제 주택 자본을 그걸 투자해서 수익을 그만큼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까지 과연 그런 자본을 가지는 것이 향후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이게 되게 이슈예요. 엄마들 사이에서도. 지금 자녀들 세대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요. 부동산이 안 오른다는 것은 아닌데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거의 개수,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은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자를 했으면은 한 90 정도가 돈을 벌었다면은 앞으로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으면은 한 10개 정도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이전에는 100개를 투자하면 90개 정도가 이득을 봤을 때하고 100개를 투자했을 때 10개 정도만 이득을 봤을 때, 혹은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이 한 10개 정도로 줄었을 때 당연히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고 리스크도 커집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지금 50대 이런 분들은 다 그래 생각을 할 겁니다. 여성분들은 나는 이제 부동산의 천재다.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실패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상당히 발품도 많이 팔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8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0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2020년 40년 지나면서 3만 달러가 됐는데, 이게 30배가 올랐다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자산 가격도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향후에는 이렇게 1인당 소득이 이렇게 오를 수가 없습니다. 3만 달러에서 30배 같으면 90만 달러인데요. 이게 그게 쉽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을, 우리의 자녀들은, 젊은 자녀들은 다른 곳을 찾아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전승불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반복되지 않는다. 586의 부모님들이나 혹은 40대 부모님들이 자기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계속 벌어온 것에 대한 소위 말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녀들도 이걸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960년부터 2020년까지는 인구가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 5,10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2, 30년 동안은 인구가 400만 명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보다는 전체 자산 배분을 넥스트 20년, 앞으로의 20년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치열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피케티가 말한 것처럼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자본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잘 해왔지만은 앞으로의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부동산 자본보다는 주식 자본, 기업이라는 자본이 낮고 그 기업 자본 중에서도 국내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보다는 글로벌의 1등 기업의 자본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자녀들이 향후 20년, 넥스트 20년 자녀들의 자산을 놓아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건 제가 괜히 쓸데없이 스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 말을 잘 안 여러분 듣실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부의 비밀은 자본에 있고 이제 부동산으로 자본을 소유하는 시대는 지났다. 주식을 생각해라. 네, 다른 방법들을 부의 생각해라. 비밀 혹시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더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까요? 네. 첫 번째가 자본을 가지라. 네. 두 번째가 상속을 잘 받아라. 네. 이전에 18세기, 19세기 이전에는 돈을 버는 방법은 거의 상속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드라마는 온통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속을 잘 받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안전한 자산에 우량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어 놓았는데 전쟁이 나버렸다. 돈 다 날라가죠. 그다음 돈을 벌어 놨는데 인플레이션이 1000%씩 되어버렸다 하면 자기의 현금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우량 자산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두지 말고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우량한 자산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글로벌 자본가가 되어라 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일단 제 첫째에게 해준 종목은 들어보시면 너무 보편적이라서 다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고 최근에 이제 디즈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바이오 기업인 뭐 항서제약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 이제 글로벌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는 꼭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이게 요즘은 ETF라고 상장 주식 펀드이지 않습니까? 상장 지수 펀드이죠. 요즘 지수가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데 ETF 같은 경우는 테마별로 요즘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테크도 나와 있고 로봇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I도 나와 있고 하는 것이니까 헬스케어도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거에는 그런 아주 초우량 종목들을 이제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이제 일정 부분은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요즘에 이제 그 30대 소위 말해 이제 청년들 젊은 사람들의 투자 패턴은 좀 제가 보기엔 좋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람직하게 이 사람들은 어떤 투자 패턴을 가지냐면 저희 50대들 60대들은 소위 말하는 잡주들을 많이 샀습니다. 잡주요? 예, 가격 싸고 작전 들어가고 하면 뭐 맞아요. 갑자기 몇 배씩 오르고 했는데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그런 주식은 안 사거든요. 그러면서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많이 실패했는데 요즘 이렇게 30대들을 보니까 이렇게 우량주를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30대들의 그 방식에서 변화가 온 것 같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 이제 요즘 30대들의 또 투자 패턴을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의외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50대들 지금 50대들한테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다 하면 이거 안 들으려 그래요. 트렌드가 뭔 종목이나 찍어주고 가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종목 이렇게 했는데 요즘 30대들은 가면은 앞으로의 트렌드가 뭡니까? 이거입니다. 앞으로 메가 트렌드가 뭘까요?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근데 그게 정말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주식은 그런 트렌드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 트렌드에 맞게끔 만들어진 ETF들이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테마 ETF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아까처럼 헬스케어, 뭐 바이오테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클라우드 하다못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인덱스라는 것도 나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어머님 되시는 분들이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스스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자녀의 진로나 교육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일반인 입장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저희 5, 60대는 좀 늦었는데 지금 뭐 30대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많은 스터디 그룹도 형성되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유튜브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그 지식 수준을 너무 많이 올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메가 트렌드를 봐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네. 부장님이 눈여겨 보시고 있는 트렌드가 혹시 있으면 네. 몇 가지만 이제 많이 요즘 뭐 들으셨겠죠. 뭐 블록체인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뭐 여러 트렌드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눈여겨보고 주장해온 트렌드는 그것입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의 트렌드가 이게 이 트렌드가 저는 너무나 재미가 있어가지고 네. 너무나 신기해서 네. 사람들한테 열심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고령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고령화 트렌드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을 지냈던 그 그린스펀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가 은퇴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이미 이제 은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은퇴했죠. 우리나라가 이제 은퇴 전선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 전선에 접어들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예. 아직 아니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7년 정도 늦게 정도 대략 이제 은퇴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앞으로 한 30년 동안에 60세 이상 인구가 세계적으로 11억 명이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에 60세 이상 인구 중국만한 나라가 하나 생겨난다는 겁니다. 60세 이상만 사는. 그런데 그거 증가하는 분의 65%가 아시아에서 일어납니다. 어느 나라에서 주로 일어나겠습니까? 중국이죠. 예, 그래서 고령과 관련된 물건을 상품을 수요할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뷰티도 해당될 거고 관광도 해당될 거고 여행도 해당되고 뭐 헬스케어도 해당되고 그럴 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득이 있어야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소득이 있죠. 우리나라도 소득이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가장 많이 지금 은퇴를 많이 하게 될 중국인데 중국이 다행스럽게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퇴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중국에도 꽤 자산을 갖춘 계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고령자들이 뭔가 물건을 많이 수요하게 될 텐데요. 아까처럼 고령자들이 많이 수요하는 물건이 어디가 있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에 많이 가 있습니다. 아, 그 두 개가 만나는군요. 예, 그렇죠. 4차 산업혁명에 보면은 예를 들어 요양 케어를 하는 로봇이라든지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뭐 인텔리전트 약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우리나라 그 벤처 사장을 만났는데 벨트를 만들었습니다. 벨트를 만들었는데 이 벨트가 보행 그걸 밸런스에 대해서 신호를 주고요. 예를 들어 좀 넘어질 것 같으면 여기서 삐삐삐 알려주는 거죠. 인도도 글로벌 인베스트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은 인도에는 보면은 그게 이제 신발에 칩을 심어 놔가지고 앞에 돌이 있다든지 울퉁불퉁하게 돼 있으면은 신호를 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령자들의 상당 부분이 낙상을 해서 이제 사망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 상당 부분이 우리가 고령자가 되면은 장애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많은 물건들이 이 장애를 핸디캡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뜻은 제품이 편리하고 다양한 게 많이 나온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 제품의 가격들이 마구 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공급하는 쪽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가격은 싸지고 제품을 수요하는 사람들은 많이 생겨나고 하니까 이 두 개가 겹치는 곳에서 시장은 메가 트렌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류와 난류가 바닥에서 보면은 겹치는 곳에 어장이 제일 크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앞으로 수요와 공급에 해당되는 고령 사회라는 엄청난 메가 트렌드,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메가 트렌드, 이 둘이 겹치는 곳에 있어서
엄청난 게 해당됩니다. 그게 이제 바이오가 될 수 있고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고 뷰티에 해당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로봇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일본에도 이제 애완용 로봇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냥 왕구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빅데이터 플러스 AI를 탑재를 하니까 이 로봇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 큰 트렌드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렌드를 형성해 나갈 곳에 ETF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우에 보듯이 아마존도 단기적으로는 떨어졌고 애플도 떨어졌고 바이오나 헬스케어도 단기적으로 떨어졌습니다만은 곧 반등을 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떨어지지만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또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갑니다. 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거의 그 전 수준으로 올라왔고 S&P나 다우 같은 경우는 아직 반도 못 올라왔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전통 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메가 트렌드를 가지는 것이고 이 둘이 겹치는 것, 고령 사회와 하이테크가 겹치는 것 이런 쪽에 ETF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줍줍 엄청난 투자 아이디어들을 줍줍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되게 거창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 이렇게 막 큰 트렌드는 아닌데 제가 아는 친구 엄마가 핑크퐁이라는 혹시 아세요? 회사 아세요? 아기상어 노래? 아기상어 노래 아시죠? 알죠? 네. 예. 그 노래가 엄청 뜨는 거를 감지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산 거예요. 그 회사의 소유권을 가진 주식을 샀는데 그 핑크퐁이 작년 초에 빌보드 차트 뭐 30몇 위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주가가 치솟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트렌드를 이렇게 관찰하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게 뭐 이렇게 막 금융권에 오래 계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들도 자세히 관찰을 하고 아이들 간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어떤 유행이 있는지 거기서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드려서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네, 그런 그게 정석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트렌드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그 트렌드가 만나서 메가 트렌드를 형성하는 곳에 ETF를 사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셨고요. 그, 하나만 더 여쭈면, 어떤 트렌드를 봤어요. 제가 메가 트렌드, 요거는 확실히 될 것 같다. 뭐, 가령 요즘 애나 어른이나 다 동영상 스트리밍 보잖아요. 요건 정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해야겠다라고 찾아봤을 때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관련 기업들이.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개인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주식 종목은 저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면은 그냥 남들이 다 알만한 주식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1위 기업을 무조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터지는 바람에 대치동의 학원가가 다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학원가 큰일 났다 이렇게 했는데 이전에는 뭐 그 일부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서만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조그만 학원가들도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 대치동 학원가가 속으로 지금 웃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전국에서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되는 시장에서는 승자가 다 독식을 하는 세상이 돌아오게 됩니다. 어차피 독점을 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 해당되는 군에 그냥 1등 기업. 1등 기업을 1등하고 있는 선두 기업의 주식을 사시는 것이 제일 좋고 야 이거 그러면 이게 너무 분산 투자가 아닌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아마존이 어디 미국에만 팝니까? 전 세계에 다 팔고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이제 루이비통 그룹, 헤네시 모아 루이비통 그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 예를 들어 매출 비중이 한 40%라면은 아시아에 한 30%,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같은 경우가 한 20-30% 이렇습니다. 이때 이렇게 글로벌 기업은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 기업을 사시면은 그 자체가 이미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량 기업 뭐 한두 개 대표적인 기업을 사시면 되고 그거보다 이제 ETF를 사시면은 더 분산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줄게요. 그 아이들이 어리니까 저희가 장기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장기 투자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주식을 사서 마냥 진짜 뭐 10년, 20년 들고 마냥 들고 있는 게 장기 투자의 정의는 아닐 텐데, 그 판단할 때 이런 경우라면 그 주식을 혹은 그 ETF를 빼라, 팔아라. 혹시 이런 사인도 혹시 같이? 메가 트렌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가 않고요. 트렌드라는 것은. 그리고 그 트렌드가 예를 들어 이게 끊겼냐 말았냐, 끊겼다고 판단했는데 그것도 판단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가 트렌드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하면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오히려 그게 이제 좀 떨어지고 끊기면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오너가 사망을 한다든지 바뀌었다든지 하면서 그 승계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뭐 뚝 떨어졌다면은 그거는 이제 바꿔야 되겠죠. 뭐 근데 그거조차도 단기적일 수 있고 외부 쇼크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외부적인 경제 환경의 쇼크를 받아서 주가가 이렇게 막 우르르 야 우리 팔자 해서 떨어졌을 때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바꾸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주식의 기재라고 하는 뭐 워렌 버핏도 있고 하는 우리 미국 사람들만 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앙드레 코스탈린이라고 유럽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돈을 벌려면은 주식을 사고 나서 감옥을 가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 나서 한 5년 정도는 자기도 뭐가 되는지 모르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웬만한 큰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는 그냥 장기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0세기 초에 비해서 갈수록 기업들의 순위가 막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30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안전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때그때 그게 매년 일어날 일도 아니고 5년, 10년마다 일어날 일이니까요. 그런 경우에 신문에서도 많이 떠들어댈 겁니다. 그런 때는 좀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이래서 이제 종목을 좀 교체하고 하면 좋겠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관심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관심을 끊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이겠습니까? 제 거를 넣어야 되나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처음에 자동차를 사고 나서 이제 중고차를 샀죠. 타이어를 한 바꿨습니다. 4개를 다 바꿨는데, 타이어를 바꾸고 나니까 모든 차에 타이어만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어에 거의 숫자가 다 적혀 있는데, 폭의 넓이, 타이어의 이게 높이 대비 넓이의 비율,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뭔가를 사게 되면은 관심이 쏟아지게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하면 잘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자녀 투자 계좌든지 자기의 계좌든지 여기에서 돈을 일단 한번 조금이라도 넣어놓고 보면은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제일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돈을 넣어놓아라. 이것입니다. 네,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저희가 김경록 소장님, 핫하신 김경록 소장님 모시고 우리 아이 글로벌 자본가 만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부의 비밀, 자본을 소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으로만 자본을 소유하는 시대는 지났을 수 있으니 주식을 비롯한 다른 자본 증식 방법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자본을 해외에서 찾아라. 해외 자본으로 소유해라. 그리고 마지막 방법, 메가 트렌드를 파악해서 그 트렌드에 속해 있는 ETF를 소유해라.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긴 시간 또 2번에 걸쳐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이게 되게 구독수가 안 줄어들어야 되네. 좋아요가 줄어들까봐 걱정이 큽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할 줄 아셨죠?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